네, 오늘은 이리치 코크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리치 코크랩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한 14만 8천 주 좀 넘고, 매수 단가는 5,800원대. 그래서 지금 10% 정도 손실 구간에 있고, 작년 초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배당 두 번 받고, 조금 있으면 배당 한 번 더 받게 되는 거죠. 배당 이제 세 번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배당금은 이제 기대 배당금 중간 기말 합쳐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리치 코크랩은 간단히 좀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5,300원이고 시가총액은 3,300억대가 되고 리테일 리츠예요. 그럼 뭐 물건 파는 데죠. 보유 자산은 뉴코아 2개, NC백화점 1개, 아울렛 2개, 다 이제 이랜드 계열의 자산들로 이루어졌어요. 애당초 이 태생 자체가 이랜드 계열이 구조조정하면서 그 자산을 매각하고 그 부분이 이제 리츠로 바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그런 태생을 좀 반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어떤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구조조정 리츠라는 것 자체가 어, 다른 자산을 좀 편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랜드 계열의 자산만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겁니다. 반기 배당금은 원래 이제 한 2, 3년 전에는 175원으로 꾸준히 주다가 작년, 재작년에 배당금을 많이 좀 올려줬어요. 이거는 그 대출 금리가 제로 금리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서 조달 금리, 이리츠 코크랩의 조달 금리가 3%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난 거죠. 그 5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7%에서 7.92%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이거는 5천원 기준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5,300원 기준인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것 같고, 임대 계약 방식은 트리플렛 방식으로 보통 이제 이 리츠에 들어가는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각종 좀 비용들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비용들도 사실 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런 트리플렛 방식은 임대인에게 좋은 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리치고 그랩은 트리플렛 리스 방식이다. 그리고 임대료의 연간 인상률은 최대 요 앞에 자산 3개,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아울렛 2개 이렇게 3개는 최대 2.5%, 뉴코아는 최대 1.5%까지 이렇게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해요. 요 뉴코아랑 백화점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2.5%, 아울렛은 1.5%까지 해마다 그런 최대 인상치가 정해졌는데, 요즘같이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마 이거 2.5%를 최대한 높여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의 0.25% 정도를 사무소탁, 자산관리, 보관관리 이런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연간 한 10억, 한 13, 4억 되는 것 같아요. 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뭐 꼭 장점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 포인트 1번은 자산 가치 대비 턱없이 낮은 주가. 이게 항상 이게 매력으로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배당금. 이것도, 좀 뒤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배당금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회사의 노력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탁 관리 리치로의 전환, 이것도 어 이제 포인트긴 포인트인데 꼭 이게 뭐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이것도 포인트다. 하나씩 좀 보죠. 자산 가치는 이제 전체 그 감정 평가, 리치다 보니까는 자산이 전체잖아요. 자산이 전부잖아요. 다른 사업성은 없잖아요. 부동산이고. 근데 이제 자산 가치라는 거는 그 건물값, 땅값에서 부채를 뺀 값이 이제 자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4,500억 정도 돼요. 자산은 이렇게 5개인데, 위치가 다 좋아요. 입지적으로 좀 훌륭한 입지고, 하나씩 보면은 뉴코아 일산점은 여기 이제 정발산역이랑 마두역 그 사이에 사거리에 있는 굉장히 좀 위치가 좋고, 아울렛 중계점은 이 노원구 중계역이랑 하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도 아파트 대단지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뉴코아 평촌점은 범계역을 끼고 있고요. 어, NC백화점 야탑점은 야탑역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 아울렛 분당점은 요 신분당선이랑 수인분당선이 두 개 다 지나가는 요 미금역에 바로 근처에 있는 아울렛 분당점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초역세권이고, 정말 뭘 해도 되는 땅에 이렇게 다 있어요. 수도권에 보면은 이제 야탑, 평촌, 뭔가 이렇게 좀 중계점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경기도죠. 그러니까 서울 하나, 경기도 4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경기도도 아주 경기도 외곽이 아니고 지하철 옆에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 이게 상장할 때 당시에 이제 표를 제가 좀 따봤는데 이거를 이제 다 더해봤더니 한 8천억 중반대 정도, 당시에 감정가가 8천 몇백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레포트인데 2021년도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년 전에 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9,007억이다. 근데 이제 간평가라는 거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뭔가 이렇게 막 등락이 심하고 이런 건 별로 없고, 이 오피스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이 수도권에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 조금씩 계속 이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막 2, 30%막 이렇게 오를 때에도 이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씩 뭐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통을 기록하는데, 요새 이제 하도 말이 많은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간평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세가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막 추락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수도권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간평가가 보통 한 1년에 최대 많이 올라봐야만 4, 5% 정도 그렇게 이제 올랐다고 하고, 이건 제가 IR팀에도 좀 확인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이게 이제 전 그 18년도에 비교했을 때 21년도에 간평가를 다시 해본 요 금액이 600억 정도, 600 몇십억 정도 늘었더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평가에서 부채 떼고 남은 금액이 이제 순자산 가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4,500억 정도 되고, 요거를 이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순자산 가치는 7,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5,000원이다. 이러면 저평가죠. 아마 이 한투 레포트 내놓을 때만 해도 5,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한 5,3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 미만으로 깨졌던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이리츠 코크랩 주주들은 별로 동요를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좀 내공이 다들 많으신 건지, 아니면 뭐 주식 사놓고 어디 계좌를 까먹으신 건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부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주당 순자산 가치가 7,000원인데 5,000원 언저리면은 많이 저평가다. 심지어 이 간평가는 2021년도 간평가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올해 지나서 뭐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한 9천 뭐 3, 400억 정도 되면은 더 저평가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일정하다는 게 장점인데, 요새 이제 리츠들의 하나 같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리파이낸싱이 문제잖아요. 리파이낸싱이라는 거는 대출을 다시 이제 만기가 지난 대출을 새 대출로 옮겨 타는 걸 얘기를 하는데, 2021년, 2년 때 좀 싸게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2024년, 5년에 고금리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임대료를 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인상을 했던 리츠들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고, 그것조차 안 돼 있는 이른바 신규 리츠들, 막 작년 재작년에 상장한 리츠들은 이제 막 계약을 했는데 무슨 뭐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막 요새 보면은 한
3,000원대 리츠들도 막 많이 나오고는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리츠를 투자했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런 인플레이션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좀 높여받을 수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좀 정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츠 들고 있는 거는 두 개, JR 글로벌 리츠랑 이리츠 코크랩이 두 개인데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하는 리츠고 리파이낸싱을 하더라도 조금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는 리츠들인 거죠. 먼저 이 그 리츠의 어떤 구성을 좀 보면은 리츠는 그러니까 이리츠 코크랩은 모리츠 아까 그 백화점이랑 뉴코아를 들고 있는 모리츠랑 아울렛을 들고 있는 KBYG 유코라는 자리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츠는 1,500원 대출, 1,500억 원 대출을 받고 모리츠도 한 3,100억 정도 리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리를 3.9%에서 3.1%로 낮춰가지고 이자 비용을 40억이나 절감시켰다. 그래서 배당금이 원래는 반기 배당금이 한 175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0원 이상으로 올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이리치 코크랩 주주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 KBYG 6호라는 거는 아까 이 부분, 여기서 이제 뭐 1,500억 원을 뭐 3.1%로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분당점이랑 중개점 아울렛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모리츠가 가지고 있는 3개, 백화점이랑 뉴코아 2개에 낀 대출은 3,150억 원인데 기존 4%에서 3.1%로 낮췄고 자리츠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대출을 담보부 사채로 리파이낸싱 했는데 그 금리가 2.75%였다. 그게 이제 1,150억이었다. 합쳐서 4,300억 원 정도의 전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기가 내년 5월이 되는데 지금 딱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내년 5월에 이 대출을 다시 뭐 4%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요새 이제 조달 금리 자체가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잘 받으면 뭐 5%대 내년에 이제 올해 연말에 미국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글쎄요 한국 그런 일반 그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조달 금리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5%라 치고 자 그러면은 얼만큼 벌었는지에서 얼만큼 비용이 나가는지를 보면은 얼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대충은 계산이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레포트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임대료는 이제 모리츠에서는 2.5%의 인상률을 뒀을 때 299억 뭐 306억 이런 식으로 좀 인상이 되고 자리츠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인상률을 두었을 때 반기당 139억에서 뭐 141억으로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영업수익은 반기당 219억에서 224억으로 조금씩 늘어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19억에서 224억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별로 늘어나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1%, 2%니까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 금액이. 문제는 대출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35년까지 35기, 36기 그러니까 2023년 하고 2024년 한 초까지는 이미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한 59억 정도? 반기당 59억 이렇게 돼 있고 담보부 사채 이자 비용이 15억 정도 돼 있어가지고 이 모리츠와 자리츠를 합쳤을 때 전체 이자 비용이 75억쯤 된다 반기당. 근데 이게 24년 5월이니까는 24년 4월까지는 아직은 오르기 전에 그 이자가 오르기 전에 대출로 일단 좀 낼 테고 5월, 6월 두 달간은
이자가 올라갈 테니까는 그때서부터 비싼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4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2024년 하반기에는 그 금리 인상을 온전히 맞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반기당 내는 이자 비용이 126억 정도가 된다. 75억에서 126억 정도 되면은 거의 막 50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자 비용이. 아까 이거 고스란히 토해내는 거죠. 3.9%에서 3.1%로 낮췄을 때 이자 비용이 42억이 절감이 됐다. 이거보다 절감한 거보다 50억이 늘어났으면 더 늘어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한투에서 또 이제 배당 수익률을 추정을 또 해놨어요. 175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고, 21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이자 비용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되면서 200원대 배당을 이렇게 주다가 원래는 22년도 하반기 기준 연도를 했을 때 22년도 하반기 기준으로도 210원을 줘도 됐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 더 늘었거든요. 133억에서 136억 원으로 더 늘었기 때문에 210억 원, 10원이 아니고 한 212원 정도를 줘도 됐는데, 이때 195원으로 배당금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현금 유보액이 한 12억 정도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리치 코크랩이 기존 가지고 있던 현금 유보액에다가 이제 12억 정도를 좀 더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현금 유보액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네 분기 동안 현금 유보액을 계속 좀 누적해가지고 이때의 배당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결국 주총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회의한 그러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에 있던 부분들을 주총에서 이제 찬반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걸 텐데, 요거는 지금 214원에서 139원으로 배당금이 낮아지게 되면은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5.5%밖에 배당 수익률이 안 되므로 이거를 좀 분산해 가지고 이때 한 170원 정도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때 받으나 이때 받으나 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때 배당 충격 있는 건 알고, 사실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리파이낸싱이 있어서 한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 때 뭔가 그렇게 배당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 길게 해봐야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회사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회사 자료인데, 이제 배당 현황을 좀, 그동안의 배당 현황을 보여준 거죠. 그동안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처음에는 175원씩 주다가, 2021년부터 조금씩 늘리던 거를 2022년도에 많이 줬다. 211원 정도 줬다. 근데 2022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195원으로 배당금을 줄였고, 전 반기 대비 현금 유보액을 12억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이 꺾은 선 그래프는 활용 가능한 현금의 이제 잔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 회색 막대는 예상 배당률, 그리고 원래 이게 기존에 이제 예상 배당률이었는데, 만약에 이대로 줬을 때는 지금은 210몇 원 정도 줄 수 있는 배당금이지만은 37기,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주고, 38기 2024년 하반기에는 이게 210몇 원 주던 게 140원대로 똑 떨어진다. 이래서 5% 정도 배당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좀 유보했을 때 이게 파란색 막대가 나온다는 거죠. 이 하늘색 막대가. 그랬을 때 배당률은 7.96%, 이거는 한 190원 중반대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7% 배당금 175원을 몇 년간 이렇게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7% 배당금이라는 거는 여기 이거죠, 이거. 옛날에 주던 그 이 배당금. 그래서 배당 충격을 좀 완화하고, 배당이 줄어드는 충격을 좀 완화하고 7% 배당금 예전처럼 이렇게 주려면은 이때 배당금을 좀 유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유보했을 때 활용 가능한 현금이 35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반기 때 그 2월 된 그 12억까지 더해지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한 94억 정도 되고, 배당 충격 얻어맞기 전까지는 이거를 119억 원 정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기 정도에 나눠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은 7% 정도, 175원 정도의 배당금을 좀 꾸준히 좀 유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요 회색 선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점차 임대료를 좀 인상시키면서 이 두 개를 좀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7% 정도 예상 배당률의 그러니까 배당을 줄이지 않았을 때에도 한 43기쯤 되면은 거의 7% 준하는 배당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이 충격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한번 이렇게 훅 꺾이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한 43기까지 정도 걸리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43기까지 7%로 그냥 균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 정도 배당을 좀 줄이겠다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가 좀 꼬였나? 좀 제가 좀 쑥떡같이 얘기해도 아마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3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지금 이제 2027년까지만 계산을 해봐가지고 제가 그 다음 2027년 8년까지도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뭐 그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모리츠 임대료는 2.5%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것도 이제 2025년, 2026년 때 막 갑자기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막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1%막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은 2.5%못 올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리치 코크랩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대출로 리파이낸싱 할 수 있다는 그런 호재가 또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막 바닥을 치게 되면은 은행 금리라든지 그런 게 또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6, 7%씩 이렇게 주는 리츠 입장에서는 나름 그건 이제 호재죠. 어차피 이제 장사가 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이랜드 그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리츠 코크랩 입장에서는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모리츠는 2.5% 인상된다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했고, 자리츠는 1.5% 정도 이제 이렇게, 그리고 금융 비용은 이게 한투의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좀 따라해 봤는데 어딨냐 이거 그 담보대출은 5.5%, 그리고 담보부 사채를 5.15%로 이렇게 하는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 금리는 뭐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가정을 했겠죠. 어차피 내년 1년 뒤에 금리, 정확한 조달 금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영업 수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업 수익에서 비용 떨면은 영업 이익이 되고, 거기서 또 좀 떨면은 뭐 법인세를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했더라? 아무튼 떼면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2020년, 21년, 22년에 이제 기타 비용 냈던 그런 경향까지 다 좀 대입을 해가지고 추정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영업 수익은 아무튼 정해졌다고 했죠. 2.5%씩 계속 인상한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뭐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최근 3개년간 뭐 85억, 86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냥 85억 정도로 주었고, 금융 비용은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게 정해졌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그때부터는 바뀌잖아요. 그거는 이제 5.5%, 뭐 5.1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한투에서 했던 금리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2027년에는 한 4%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기타 비용 뭐 이런저런 비용 같은 거 했을 때 뭐 이리츠 그 코람코한테 좀 수수료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금액들이 한 13억 정도 되고 이거 떼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감가 떼고 금융비용 떼고 기타 비용 떼면은 그게 이제 순이익이 되는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 FFO가 되잖아요. 연간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간 배당 가능 이익은 이제 2024년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276억에서 182억으로 똑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당 FFO 그러니까 주당 배당 가능 이익이 218원에서 140원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현금을 유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2027년은 어떻게 되냐? 현금을 유보했을 때는 뭐 이렇게 7%로 맞추고 어쩌고 한댔죠. 이거 뭐 22년도 190원으로 맞춰주고 이것도 190원으로 맞춰가지고 이거 그냥 유보하고 어쩌면은 이거 144원, 152원, 159원 받을 거를 175원 정도로 이렇게 유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이제 회사의 그런 이사회의 어떤 제한 중에 하나고 그거 뭐 그렇게 되건 말건 어쨌든 우리들 그 3년간 보유했을 때 주주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뭐 배당금은 똑같습니다. 조삼모사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2027년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은 이제 2.5%씩 계속 인상한다고 했을 때 2.5%, 1.5%씩 그러면은 2023년에 438억이었던 게 478억이 되는 거고 금융비용은 이제 250억 내던 게 4% 정도 뭐 안팎으로 했을 때 대충 한 200억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순이익은 그 2023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때는 이제 진짜 금리가 낮았으니까 190억 정도의 순이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180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4% 정도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3% 정도로 훅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보다 더 늘어나겠죠. 뭐 440원 막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뭐 그런 정말 제로금리 시대는 저는 이제 좀 기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아무튼 이제 4%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배당 가능 이익이 한 209원 정도 돼서 지금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던 배당금 정도는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448억에서 478억으로 늘었다. 30억 정도가 늘었다. 그러니까 그게 금융비용의 어떤 증가했던 부분들을 상쇄를 한다.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3년간 예? 사실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2023년에서 27년까지. 근데 이제 이 리츠를 투자할 때는 항상 이 건물에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뭐 한번 건물 사면은 기본 10년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뭐 양도세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9원 정도 제 계산으로는 그래요. 근데 보면 뭐 이 144원 저는 이제 제 계산으로는 144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뭐 회사에서 계산해 놓은 금액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이 정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요 금리 때.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 어쨌든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은 요 213원이랑 요 218원을 나눠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요 24년, 25년, 26년. 근데 의외로 제가 몰랐던 부분은 요 활용 가능한 현금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 제가 좀 모르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 12억 정도를 유보해가지고 이 12억으로 뭐 누구 코에 붙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12억 더했더니 요게 이제 12억 더하고 아마 이제 35기 때도 조금 유보를 하겠죠. 그 유보한 금액이 이제 94억 거의 100억 가까이 유보된 금액이 있으니까는 뭐 안심하고 7% 그냥 배당 받으면서 뭐 들고 가도 뭐 조삼모사 아무튼 뭐 그렇게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이제 위탁 관리 리츠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떤 뭐 레포트 같은 데에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아마 이제 회사 IR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PR을 했을 테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레포트 내는 증권사라든지 기자라든지 당연히 위탁 관리 리츠로에 전환돼서 이게 뭐 호재다,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이제 확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이 구주주에게도 진짜 좋은 걸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애당초 이제 리테일 리츠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입지 좋은 건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되는 물건들이 그거랑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복합 리츠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있는 리츠가 아니고, 뭐 리테일이면 리테일, 뭐 오피스면 오피스, 그런 리츠가 아니고 오피스도 있고 리테일도 있고 물류도 있고 그런 복합 리츠가 되게 되면은, 저는 좀 그런 거를 저 개인으로서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뭐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처음 리츠를 상장할 때 뉴코아 아울렛을 이제 NC백화점이랑 뉴코아 아울렛을 이제 인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구조조정 리츠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랜드 리테일이 최대 75% 지분을 넣는 그런 이제 이 리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런 뭐 롯데리츠라든지 그때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왠지 롯데리츠라든지 SK리츠처럼 얘네들을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 유동화하면서 생긴 리츠로, 물론 이제 100%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이제 25%를 유동화를 시킨 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뭐 뉴코 아울렛, 일산점, 평촌, 야탑점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뭐 일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그 기준금리가 막 5%, 6%까지 오를 거라고는 이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겠죠. 2018년도에는 4년 뒤, 5년 뒤의 금리까지는 당연히 내다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 리츠의 정식 명칭 자체가 이리츠 코크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였던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일산점, 평촌점, 야탑점을 기초자산으로 시작했다가 막 유상증자하고 어쩌고 재원 조달하면서 중개점과 분당점에서 총 5개의 리츠를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총 자산 1조 5천억 이상의 초대형 리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천억대, 그리고 이제 손 자산으로 했을 때는 뭐 4천억, 그리고 총 자산 간평가로 했을 때는 9천억대 리츠인데, 우리나라 상장 리츠 중에서는 사이즈가 뭐 아주 작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좀 정말 그 조 단위의 어떤 초대형 리츠들이 좀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짜잘한 리츠, 무슨 케이탑 리츠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구조조정 리츠라든지 위탁관리 리츠, 상장 리츠 중에서는 이제 1번 타자였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관리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관리 형태에 따른 분류는 보통 구조조정 리츠가 있고 위탁관리 리츠가 있는데, 구조조정 리츠 중에서는 이리츠 코크랩이 이제 유일했다. 근데 이제 이게 위탁관리 리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롯데리츠보다는 이제 신한알파 리츠의 그런 모습을 좀 따라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 리츠는 어떤 특정 대주주가 주식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상장할 때 75%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유상증자하면서 지분 낮추고 매각하면서 지분 낮추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40%대 어떤 지분을 소유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서 이리치코 크랩은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45%까지 낮아졌다. 그래서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영역의 자산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코람코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리테일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처음에 상장할 때 목표는 뭐 1조 5천억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자산을 계속 편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IR 자료 새로 만든 걸 보면은 기투자 자산은 5개 점포, 이랜드 계열, 여기다가 리테일 신규 자산, 비리테일 신규 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편입하고 이걸 이제 밸류를 더 해가지고 딱 그림도 왠지 이거 1.5조 같아. 0.7조에다가 묘하게 요거 세 칸이 요거 한 칸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런 스킴의 디테일이 또 있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IR 자료에 보면은 무슨 뭐 이랜드 그룹 사옥을 또 사고 뭐 물류센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랜드 계열의 어떤 시너지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 이외, 스폰서라는 건 이랜드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이랜드 계열 이외에 어떤 매각 예정인 아울렛이나 백화점, 뭐 오피스, 물류센터 이런 거 이제 다 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합 리츠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리테일 리츠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제 잠깐 이런 뉴스가 떴었는데 이 IR 자료가 뜬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기사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랜드 가산 사옥을 뭐 얼마나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무튼 이제 제가 이 기사 뜨고 바로 회사의 이리치코 크랩 IR 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 정해진 건 없다. 근데 이 IR 자료를 보고 기사가 그냥 쓴 것 같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해진 거 없으면서 여기다 왜 써놔? 예? 정해진 거 없으면은 그냥 여기 그룹 사옥 가산이라고까지 써놓지 말고 좀 두루뭉술하게 써놨어야지. 이렇게까지 써놨으면은 솔직히 저는 이 기자의 말이 더 신뢰가 가네요. 돈이 문제죠, 돈이. 그러니까 자산 편입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 이 대출도 이거 아까 어디 있어? 이 대출도 지금 기존 배당금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 가산 뭐 가산이든 뭐든 간에 뭔가 이 추가 자산을 매입하는 데 드는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유상증자가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 간평가 기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간평가가 많이 올라서 막 1조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이리치코 크랩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 9천억 중에서 4,300억 정도면은 LTV가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거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더 수익률이 높은 건물들을 편입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건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뭐 저도 지나봐야지 알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 내년 정도에 만약에 간평을 다시 했는데 뭐 이게 한 1조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LTV가 한 43%니까 뭐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 뭐 1,000억 정도를 더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그걸로 해가지고 한 캡레이트 7, 8% 정도 되는 건물 같은 거 사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가 사실 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뭐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직력이 약하고 하니까는 더 손쉬울 수도 너무 이제 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손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유상증자 해놓고 돈이나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마 지금 주가가 공모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가에서 유상증자는 하진 않겠죠 하고 그 IR 팀에도 좀 되물어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는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5천 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상증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주주들이 거기 그 이리치 코크랩
주총장 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이 유상증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높았을 때 해야지 증자도 잘 되고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돈을 넣었는데 유상증자에 돈을 넣었는데 5,300원에 넣으면은 당연히 주가 떨어질 거 뻔한데 누가 돈을 넣겠어요. 아무튼 이제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배당이 줄어드는 일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210원에서 뭐 175원으로 주겠다고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으니까. 근데 뭐 그러면은 이리치 코크레 그 코람코를 욕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건물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비슷한 입지의 건물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건물을 꼬마 빌딩을 하나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이런 리츠들로 넘어온 입장에서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리치 코크랩도 한 5,800원에 샀는데 5,300원 돼서 주가가 한 500원 빠졌지만은 500원은 이제 뭐 세 번 정도 세 반기의 어떤 배당금으로 다 이제 회복이 됐고 만약에 내가 그때 2년 전에 건물을 팔지 않았더라면은 건물의 어떤 가치 하락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건물만 가치 하락이 됐으면 그건 좋은데 문제는 팔리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서는 요새는 보면은 그 강남 3구 뭐 강남이랑 서초랑 뭐 잠실 이런 데는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 서울 그 나머지 부분들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반등을 좀 못했거든요. 그 매매도 잘 안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료를 높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이제 이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5%씩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400 지금 연간 한 임대료 440억 정도 받는 거를 3년 뒤에는 한 470억 정도 받는 게 지금 계약상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뭐 빌딩 이렇게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임대료를 그렇게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도 다들 금리도 높아지고 막 최저임금 오르고 해가지고 다 같이 힘든데 임대료를 높일 수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 쉽지가 않고 지금 뭐 이리치 코크랩 측에서는 한 5%대 금리 조달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낮춰준 측면이 있어서 3% 후반대 정도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 그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뭐 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금리를 조달할 때는 절대 3%대 금리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 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개인 사업자 대출인데 물론 법인으로 사면 이제 법인 대출이 되겠지만은 거의 6%대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대부분의 어떤 건물 투자자라든지 상가 투자자라든지 올해나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데 다들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임대료는 못 오르지만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건물은 계속 가치가 오르고 있겠지? 이렇게 이제 자위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건물들 보면은 계속 그 임대 수익률이 막 2%대로 계속 있지만은 뭐 건물주들이라든지 좀 그냥 이제 어차피 내가 안 팔 거고 어차피 이거 임대료는 한 2%대 계속 유지되고 있어도 결국에는 뭐 5년 10년 지나면은 건물 가치가 많이 오르니까 나는 뭐 그걸로 어? 벌 거다. 근데 그거는 이리치 코크랩도 똑같다는 거죠. 이리치 코크랩 이미 지금 8천억 중반대 8,400억 정도에서 건물 가치가 9천억으로 간평가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그리고 2021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이리치 코크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공실 걱정도 지금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그런 그 상가 시장, 그 임대차 시장의 어떤 패턴 변화 때문에 확실히 그런 뭐
오피스라든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뭐 배달 문화 같은 거 좀 생기면서 1층 그 대로변 상권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감안했을 때 저는 뭐 건물 팔고 리치 코크랩 담은 게 그렇게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그 코람코에서 떼어가는 그 수수료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분기당 한 2억 몇천 떼가가지고 1년치 떼가면은 그게 한 10 몇억 돼요. 근데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뭐 한 200 몇십억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10 몇억 떼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임대료를 저 어, 1년에 건물 임대료를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서 누가 한 어, 200만 원 정도 떼가고 건물 다 관리해주겠다. 이러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감정적이나 신체적으로 막 건물 물 새고 그러면 가서 또 봐야 되고 그거 또 직접 업자 불러다가 업자 부르면은 그 업자가 또 눈탱이 치지 않을까 싸고 잘하는 업자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싸고 잘하는 업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비싸면 잘하면 비싸고 싼 게 비지떡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어나 노니까는 코람코에서 10 몇억 떼가는 거 보고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리치가 낫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이리치 코크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하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결국에는 22년도, 23년도 이걸 나눠가지고 4, 5, 6 요때 좀 이게 분산시키고 이 27년도에 다시 이 금액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이 영상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